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폭설이 몰아치던 한겨울밤, 13살 나무꾼 소년이 산속 계곡에서 얼어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양복, 손목에 고급 시계,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차 떠나는 소리. 누군가 일부러 버리고 간 게 분명했죠. 소년은 마지막 남은 장작과 외투까지 덮어주며 노인을 업고 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눈을 떴지만 모든 기억을 잃은 채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노인은 소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양은 자신의 시계와 정확히 맞물렸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한겨울 산골 마을의 새벽은 칼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13살 소년 한서준은 낡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방 안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만 들려왔어요. 병든 할머니는 요 며칠 몸져 누워 계셨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무 베러 갔다 올게요. 약값 벌어야 하니까요. 서준아, 오늘은 너무 춥다. 내일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연탄값도 밀렸고 할머니 약도 떨어졌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다 컸어요. 서준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반쪽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은빛 금속에 새겨진 문양은 반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서준이 5살 때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와 서준 단둘이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간 서준은 찬물에 얼굴을 씻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얼어붙은 된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것마저 아껴두고 밖으로 나섰죠.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슈퍼 앞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이 서준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어린 게 벌써 나무 베러 가나 봐. 기특하긴 한데 학교는 언제 가려고 저러는 건지. 불쌍해서 어떡해.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니 저 애가 돈을 벌어야지. 참 딱하다 딱해. 서준은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연민 섞인 목소리. 그런 것들이 서준은 싫었어요. 자신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당당한 나무꾼이니까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라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서준은 낡은 등산화를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죠. 등에 맨 도끼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잠시 숨을 돌렸어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불을 밝힌 집들, 모두가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서준은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빵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어제 슈퍼 아저씨가 유통기한 지났다며 준 것이었죠. 아빠, 제가 할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서준은 펜던트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어요. 나무를 베는 일은 어린 서준에게 벅찬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나무에서 소리가 났고 조금씩 베어져 나갔죠. 한참을 나무를 베던 서준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멈췄어요. 새들도 울지 않았죠.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준은 도끼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깊은 산속의 차라니 이상한 일이었죠. 서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냈어요. 나이 든 노인이었죠. 노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양복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회장님이신데. 닥쳐. 부회장님 명령이야. 이 노인네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사람들은 노인을 죽이려는 게 분명했죠. 서준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을 비탈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노인의 몸이 구르며 계곡으로 떨어졌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은 바위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를 돌려 산을 내려갔어요.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서준은 뛰어나갔습니다.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노인이 쓰러진 곳으로 갔어요. 노인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서준은 노인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희미하게 맥박이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몰랐고 노인을 업고 가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두고 못 간다고. 서준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장작 몇 개를 모아 노인 주변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등에 업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노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준의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죠. 하지만 서준은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장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서준이 가끔 쉬는 곳, 작은 오두막이었죠. 문을 열고 노인을 안으로 들인 서준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준은 비축해둔 장작으로 불을 지폈어요. 작은 난로에 불이 붙자 오두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서준은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머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닦아줬어요. 그러다 노인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죠.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금빛 테두리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양은 자신의 펜던트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반쪽이었죠. 펜던트와 시계를 맞대자 하나의 완전한 문양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준은 손을 떨며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펜던트와 같은 문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은 노인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밤새 서준은 노인을 간호했어요. 불을 지피고 물을 먹이고 상처를 돌봤죠. 새벽녘이 되자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나실 거야. 꼭 살아나셔야 해요. 서준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눈을 감았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서준은 노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서준은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노인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오두막, 타닥거리는 난로,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어린 소년. 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산속 오두막이에요. 제가 할아버지를 구해서 여기로 모셔왔어요. 노인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머리, 담요에 쌓인 몸, 그리고 손목의 시계. 노인은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누구지?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니.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름이 뭐예요? 집은 어디고요? 노인은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여기 있는지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죠.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가족은요? 전화번호라도 기억나세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은 난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어젯밤 본 그 남자들이 떠올랐죠. 그들은 분명 이 노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몰랐어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할머니 댁으로 모셔드릴게요.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요. 마을 아래 오두막에서 사세요.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따뜻해요. 노인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너 때문에 살았구나. 괜찮아요.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두고 못 간다고요. 서준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눈은 그쳤지만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서준은 노인을 꼭 붙잡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2시간을 걸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단층 오두막이었죠.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서준이 문을 열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계셨어요. 서준은 노인을 안으로 들이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분은 산에서 제가 구해드린 분이에요. 기억을 잃으셨대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어서 들어오게. 추운데 말이야. 노인은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에게 방 하나를 내주라고 했어요. 서준은 자신의 방을 노인에게 내주고 거실에서 자기로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서준은 노인을 만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만수 할아버지,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만수는 순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잃은 뒤로 만수는 말수가 적어졌어요. 마치 아이처럼 순해졌죠.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서준은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동네 아주머니가 주신 배추와 두부가 있었어요. 서준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만수는 서준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패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만수는 이곳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씩.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만수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만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준과 할머니도 함께 먹었죠. 난로 옆에서 먹는 따뜻한 밥, 둘러앉은 가족.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 후 서준은 만수에게 말했어요. 만수 할아버지, 제가 나무 베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무를 베다니, 넌 학교는 안 가니?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죠. 학교는 못 가요. 할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벌어야 하니까요. 괜찮아요. 저 나무 베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수는 서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작은 손. 13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도와줄게. 나도 힘은 쓸 수 있으니까. 정말요? 고마워요, 만수 할아버지. 다음 날부터 만수는 서준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끼를 휘두르는 법, 나무를 자르는 요령. 만수는 서준보다 훨씬 능숙하게 나무를 베어냈죠. 와, 만수 할아버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네. 두 사람은 해질 무렵까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만수를 쳐다봤죠. 서준아, 저 양반은 누구냐? 할머니 아는 분이에요. 잠깐 우리 집에 계세요. 서준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만수를 죽이려던 그 남자들이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두려웠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나무를 팔아번 돈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장하구나. 할머니, 이제 만수 아저씨가 도와주시니까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약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보구나. 그날 밤 서준이 잠든 후 할머니는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앉게. 만수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게. 만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남자의 목에 펜던트가 걸려 있었거든요. 서준이 가진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죠.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서준이 아버지지. 그럼 이 펜던트는 자네도 같은 문양을 가지고 있더군. 시계 말이야. 만수는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펜던트와 시계를 맞대봤어요. 완벽하게 맞물렸죠. 만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누군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네. 하지만 그 시계와 펜던트는 같은 곳에서 왔어. 아주 오래전 우리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하나씩 주셨지. 하나는 형에게, 하나는 동생에게. 그럼 저는 형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형 본인일 수도 있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만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듯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준이를 부탁하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으면 혼자 남겨질 거야. 자네가 누구든 그 아이를 지켜주게. 만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준이를 지키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곧 큰 눈보라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네. 만수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누구일까?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시계를 바라봤어요. 금빛 테두리에 새겨진 문양. 그 문양 속에 자신의 과거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만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준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담요 하나로 추위를 버티고 있었죠. 만수는 자신의 담요를 가져와 서준에게 덮어줬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만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서준은 매일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저쪽 산으로 가볼까요? 그래, 서준아. 내가 좋다면 어디든 가자.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수는 서준에게 나무 베는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벨 수 있는지, 위험하지 않게 작업하는 법까지. 서준은 만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했죠. 할아버지는 정말 뭐든지 잘하시네요. 나무도 잘 베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런가? 나도 신기하구나.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서준이 준비해온 주먹밥을 나눠 먹었어요. 김치와 밥을 꾹꾹 눌러 만든 소박한 주먹밥이었지만 맛있었죠. 할아버지,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여기서 너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니까. 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 다시 나무를 베러 갔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나무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서준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차. 괜찮아, 서준아. 내가 있잖니. 두 사람이 집에 가까워지자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서준을 보더니 다가왔죠. 꼬마, 이 근처에 낯선 노인 본 적 있니?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만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노인은 누구지? 저희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남자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죠. 노인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수라고 하오. 만수? 원래 이름은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만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하지만 만수는 한 달 동안 산에서 지내며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게 자랐고 옷도 남루했죠. 남자는 이 노인이 설마 그 회장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남자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준아, 만수야, 어서 들어와라. 저녁 준비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더구나. 네, 저희도 봤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야. 저 사람들은 널 찾고 있어. 혹시라도 내 정체가 들통나면 위험해질 거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그들이 자신을 찾는지, 자신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서준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참 의젓하구나. 그날 밤 만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만수는 자신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달빛에 반짝였죠. 나는 누구일까? 왜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했을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었죠. 할아버지, 잠 안 주무세요? 서준아, 너도 안 자니? 할아버지가 걱정돼서요. 서준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으니까요. 만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13살 소년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내가 좋구나, 서준아. 내가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할머니도 좋아지셨고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서준은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서준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준아, 요즘 나무 많이 팔리지? 네,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전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 노인 말이지? 어디서 오신 분이야?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잠깐 우리 집에 계세요. 그래, 착한 사람 같더라. 며칠 전에 너 대신 나무 팔러 왔었는데 예의 바르고 좋더라.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만수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준을 아껴줬죠. 집에 도착하자 만수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서준아, 어서 와. 장 많이 샀구나. 내가 들어줄게. 만수는 서준에게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한 뉴스에 멈췄죠. 대기업 태림그룹의 장태식 부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화면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냉정한 눈빛. 만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놀라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만수는 이마를 짚으며 TV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남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달 전 실종되셨습니다. 현재 경찰과 함께 수색 중이며 만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 주먹이 날아오는 장면, 그리고 차가운 눈밭. 단편적인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TV를 껐어요. 만수야, 괜찮니? 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할머니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야. 서두르면 안 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왜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그날 밤 만수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차가운 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태식아,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들,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모든 걸 가질 겁니다.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서준이 달려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아, 꿈을 꿨어. 아주 무서운 꿈을. 서준은 만수를 안아줬습니다. 만수는 서준의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만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 죽었을 거예요. 이 아이 덕분에 살아났고 이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었죠. 고맙다, 서준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올랐어요. 서준은 황급히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죠.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폐렴이 심해졌어요. 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돈이 얼마나 들어요?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할 겁니다. 서준은 절망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자신이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서준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죠. 할머니, 어떡해요? 돈이 없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기억도 없고 돈도 없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팔면 제법 큰 돈이 될 것 같았어요. 만수는 결심했죠. 서준아, 이 시계를 팔자. 그럼 할머니 병원비가 될 거야. 할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물건인데요. 괜찮아. 할머니가 더 중요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시계를 풀어 서준에게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마을 귀금속 가게에 가보렴. 할머니를 꼭 살려야 해. 서준은 시계를 받아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죠. 만수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맙구나. 서준이를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만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서준은 시계를 들고 마을 귀금속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시계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디서 났니? 저희 할아버지 거예요. 팔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은 시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고 금으로 만들어진 데다 보석까지 박혀 있었어요. 적어도 몇 천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죠. 꼬마야, 이건 아주 비싼 시계야. 내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른 모시고 와. 주인 아저씨, 제발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았어. 400만 원 줄게. 대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돼. 감사합니다, 아저씨. 서준은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돈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400만 원 받았어요. 잘했어, 서준아. 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자. 두 사람은 할머니를 업고 마을 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불러 도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겨우 안정을 찾았죠.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고맙구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서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도 반대편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준과 만수는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할머니를 돌봤죠. 어느 날 저녁 만수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간호사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 병원에 최근 입원한 노인 환자 명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림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실종된 회장님을 찾고 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압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명단을 내밀었어요. 만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병실로 돌아온 만수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빨리 할머니 모시고 퇴원해야 할 것 같아. 왜요, 할아버지?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위험해. 할머니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퇴원하자.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기척은 없었죠. 서준아, 당분간 산에는 가지 말자.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네, 할아버지. 며칠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만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두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서준과 할머니를 깨웠어요. 일어나.
빨리 뒷문으로 나가야 해.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세 사람은 황급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앞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아무도 없네. 도망갔나? 주변을 수색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만수는 서준과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과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기다. 저기 있어. 만수는 서준을 업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할머니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뛰어 올라가자 작은 동굴이 보였어요. 만수는 그곳으로 세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동굴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죠. 숨소리 죽여.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들이 동굴 앞을 지나갔어요.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자. 남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숨을 돌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서준아. 괜찮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탓에 몸 상태가 다시 나빠진 것 같았어요. 만수는 할머니를 눕히고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여기서 할머니를 돌봐. 내가 저 사람들을 따돌리고 올게. 안 돼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나 믿어. 만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만수는 일부러 돌을 발로 차며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기, 소리 나는 대로 가. 만수는 남자들을 반대편으로 유인했습니다. 숲속을 빠르게 달리며 흔적을 남겼어요. 남자들은 만수를 쫓아왔죠. 잡아라. 놓치면 안 돼. 만수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준과 할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던 만수는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굴러떨어졌어요.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계속 굴렀죠. 마침내 계곡 바닥에 떨어진 만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만수를 내려다봤어요. 이거 완전히 죽었나? 맥박 확인해봐. 한 남자가 만수의 목에 손을 대려는 순간 만수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죠. 만수는 재빨리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남자들이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저 노인네 멀쩡하잖아. 잡아. 만수는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이 산에서 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아니, 그게 정말 자신의 기억일까요? 만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빠져나가고 좁은 바위 틈을 지나 결국 남자들을 따돌렸어요. 만수는 한참을 걸어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만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옷은 찢어졌고 피가 흐르고 있었죠. 괜찮아, 서준아. 저 사람들은 따돌렸어. 할머니가 만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다쳤구나. 어서 치료해야 해.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나도 괜찮단다. 우리 모두 살아있잖니. 세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은 할머니와 만수를 위해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어요. 불빛이 동굴을 비추자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집을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산 너머에 오래된 산장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거기로 가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만수도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알고 있어. 할머니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구나. 아직은 단편적이에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기억하면 돼.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동굴을 나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길은 험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걸었어요. 서준이 한쪽을, 만수가 다른 쪽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죠. 오후가 되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졌어요. 만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 큰 바위 너머에 산장이 있어. 마침내 낡은 산장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았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어요. 만수는 문을 열고 세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산장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창고에서 오래된 담요와 난로를 찾아냈어요. 신기하게도 이곳의 모든 게 낯익었죠. 할아버지,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그래.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야. 아무도 오지 않아.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만수와 서준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요? 눈이 녹을 때까지. 봄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어요. 내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왜 쫓기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서준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한텐 그냥 할아버지예요. 만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산장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만수와 서준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구해 불을 지폈어요. 눈 속에서 식량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산장 창고에 오래된 쌀과 통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쌀은 누가 놔둔 거예요? 만수는 쌀자루를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쌀자루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손으로 쓴 한자였습니다. 이건 내 글씨야. 할아버지 글씨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언제 여기 왔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만수는 산장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책상 위에 펜, 서랍 속 서류들. 모든 게 낯익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만수는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1985년 3월, 오늘도 이곳에 왔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이 내게는 가장 평화롭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일기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죠.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아들 태식은 날로 탐욕스러워지고 이사들은 나를 물러나게 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물러날 수 없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아들 태식, 이사들.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5월 막내 아들 준호가 사고로 죽었다. 아니, 사고가 아니었다. 태식이 그랬다는 걸 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손자 서준이는 어디로 갔을까? 누나가 데려갔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만수는 충격에 떨었습니다. 준호, 서준, 누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 태식이 나를 없애려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일기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만수는 일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태림그룹 회장 장만수였습니다. 30년 전 작은 회사를 일으켜 거대 그룹으로 만든 사람. 두 아들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 준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큰아들 태식이 죽인 거였죠. 준호의 아들 서준은 누나가 데려가 산골에서 키웠습니다. 만수는 서준을 찾지 못했어요. 누나가 어디 숨겨뒀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 전 태식이 자신을 산으로 끌고 가 죽이려 했습니다. 머리를 맞아 기억을 잃고 버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서준이 바로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구해줬던 겁니다. 아, 서준이.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의 손자를 그토록 찾던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구했고 돌봐줬고 사랑해줬는데 자신은 몰랐던 겁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한 알을 안고서요. 만수는 서준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보였습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준호가 보였죠. 서준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날이 보였습니다. 서준아.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는 장준호의 아들이지?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내 친할아버지다. 서준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서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게 알아봤구나. 할아버지. 정말요? 그래. 나는 장만수다. 태림그룹 회장이었고 내 아버지 준호의 아버지란다. 서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구한 노인이 함께 나무를 베고 밥을 먹던 만수 할아버지가 바로 친할아버지였다니. 그럼 저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내 큰아들 태식이 보낸 사람들이다. 태식은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나도 죽이려 했어. 그리고 이제 너까지 없애려 할 거야. 서준은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그때 안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아,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구나. 만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아봤어요. 누나였습니다. 자신의 친누나 장명숙. 누나. 정말 누나였어요. 그래. 30년 만이구나, 만수야. 두 남매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준도 함께 울었죠.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난로 앞에 둘러앉았어요.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죽던 날 나는 알았어. 태식이가 그랬다는 걸. 그래서 서준이를 데리고 도망쳤지. 내가 찾지 못하게 산골 깊숙이 숨었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누나? 태식이가 서준이를 찾으면 죽일 게 뻔했어.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선택이 옳았어요. 덕분에 서준은 살아남았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숨어 살아야 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봄이 오면 내려가자. 그리고 모든 걸 되찾을 거다. 어떻게요? 태식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한 달 동안 기억을 잃고 지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준과 함께 나무를 베고 추위를 견디고 도망치며 배운 게 있었죠.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어. 태식이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모아뒀거든. 이 산장에 숨겨뒀지. 만수는 벽난로 옆 벽돌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금고를 열자 서류 뭉치와 USB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태식이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준호를 죽인 증거, 그리고 나를 살해하려 한 증거까지 다 있어. 이것만 있으면 태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지. 서준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럼 왜 진작 이걸 쓰지 않으셨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태식은 검찰과 경찰에 인맥이 있거든.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살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니까. 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태식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죽이려 들 거야. 알아요, 누나.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지킬 거예요. 만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야. 내 아버지 준호가 물려받았어야 할 자리지. 내가 그걸 되찾아 줄게.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요. 서준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장가의 핏줄이야. 그리고 그건 내 운명이란다. 도망칠 수 없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이미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숙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만수와 서준은 난로 앞에 남았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나도 무섭단다, 서준아. 하지만 우리 함께 잤니? 할아버지는 정말 강하시네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약해.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손자를 잃어버렸지. 회사만 키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하지만 이제라도 찾으셨잖아요. 만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자신을 구원했어요. 그래, 내가 날 찾아줬어.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고맙다, 서준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곧 올 거예요. 그리고 봄이 오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반격이요.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식을 반드시 응징하고 서준에게 정당한 자리를 돌려주겠다고요. 그리고 준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게 자신이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난로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요. 눈보라는 계속됐지만 산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만수와 서준, 그리고 명숙은 석 달 동안 산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만수는 완전히 회복했고 서준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서준아, 오늘부터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뭔데요, 할아버지? 만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한 책들도 함께 있었어요. 사업이란 게 뭔지 알아야 해. 내가 앞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이니까. 서준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명확했어요. 숫자를 읽는 법, 사람을 판단하는 법, 결정을 내리는 법. 서준은 하나씩 배워갔죠. 할아버지, 태식 삼촌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욕심 때문이란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빨리 권력을 잡고 싶어서 아버지와 동생까지 죽인 거지. 그럼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직원들과 그 가족들, 협력업체 사람들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단다. 태식이는 그걸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봤어. 그게 문제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3월 중순이 되자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만수는 명숙과 서준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내려가야 할 때가 됐다.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네, 누나. 제 오랜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산장에 숨겨둔 위성 전화로요.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지난 한 달 동안 몰래 외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기자, 그리고 정직한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만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서준아, 너는 누나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라. 내가 다 정리할 때까지. 싫어요,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서준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석 달 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장가 사람이에요. 아버지 복수도 제가 해야 하고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만수는 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준호가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도 보였죠. 만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 말을 꼭 들어야 해. 위험하면 바로 도망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4월 초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변함없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죠. 도시에 있는 만수의 오랜 친구 집이었습니다. 만수야, 정말 자네였군.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변호사 김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만수와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철수야,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연한 일 했네. 그런데 이 친구가 자네 손자라고?
김철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서준입니다. 준호 아들이구만. 정말 아버지 닮았어. 어서 들어와. 집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 검사, 회계사, 모두 만수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만수는 가져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태식의 횡령 증거, 준호 살해 증거,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증거까지 모든 게 낱낱이 기록돼 있었죠. 이걸로 충분합니다. 장태식을 당장 구속할 수 있어요.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태식은 권력층의 줄이 많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언론을 먼저 움직일 거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부터 알려야지. 기자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만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석 달 동안 산에서 지내며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했습니다. 나는 태림그룹 회장 장만수입니다. 석 달 전 아들 장태식의 지시로 살해당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태식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혔어요. 준호를 죽인 일, 회사 돈을 빼돌린 일, 자신을 죽이려 한 일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손자 장서준입니다. 준호의 아들이자 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죠. 카메라가 서준을 비췄습니다. 서준은 떨렸지만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복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어요. 실종됐던 태림그룹 장만수 회장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 회장은 아들 장태식 부회장의 살해 시도로 산에 버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스를 본 태식은 경악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컵을 집어 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죽였다고 했잖아. 비서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확인했는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 태식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회사로 들이닥쳤죠. 장태식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당장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사들은 태식을 수갑 채워 끌고 갔어요. 그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죠. 만수는 TV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30년 동안 쌓여왔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끝난 거예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제가 도울게요. 고맙다, 서준아. 하지만 천천히 하자. 넌 아직 어려. 배워가며 하면 돼. 며칠 후 만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로 맞아줬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회장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가 살았습니다. 만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석 달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책상에 앉은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복수했다. 이제 편히 쉬렴.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아, 이리 와봐.
서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사무실에 놀라며 두리번거렸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에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는 내 방이 될 거야. 저는 아직 멀었어요. 만수는 웃으며 서준을 안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넌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그럼. 넌 이미 할아버지를 구했잖니. 그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니? 서준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착한 회장이 될게요. 직원들도 잘 대해주고 나쁜 짓 안 하고요. 알아. 넌 그럴 아이야. 만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와 서준은 명숙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손수 만든 저녁이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만수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산장에서 먹던 것처럼 맛있어요. 명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네, 누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가족을 지키면서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난로 대신 따뜻한 보일러가 있었지만 마음만은 산장에서와 똑같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였죠. 만수와 서준, 그리고 명숙의 새로운 삶도 함께요. 태식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몰려들었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장태식이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태식은 저를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눈 속에 버렸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제 손자 장서준이 저를 발견하고 구해줬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석 달을 산골에서 지냈죠. 만수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태식이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준호를 죽인 일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태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작이라니요? 모든 서류는 태식 본인이 작성한 겁니다. 필적 감정도 받았고 은행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태식이 준호의 차에 손을 댄 정황, 살인청 부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명백했어요. 피고인 장태식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만수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존경했던 아버지, 이제는 자신을 망친 사람.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도 동생을 죽인 것도 제가 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만수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재판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장태식에게 살인 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만수는 법정을 나오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슬프시죠? 그래.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슬퍼요. 큰아빠이긴 한데. 태식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넌 다르단다. 넌 올바른 길을 갈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요. 재판이 끝난 후 만수는 회사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태식이 빼돌린 돈을 모두 회수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켰어요. 그리고 회사 구조를 투명하게 바꿨죠. 이사회를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만수가 선언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반발했어요. 그럼 경영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이 더 중요하니까요. 만수의 결단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태림그룹이 변하고 있다고요. 그 과정에서 서준은 만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공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만났어요. 13살 소년에게는 벅찬 일이었지만 서준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뭘 배웠니? 저녁마다 만수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해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잘 배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서준은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학교였지만 서준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겸손하게 대했죠. 너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장만수 회장이잖아. 응, 맞아. 부럽다. 나중에 회사 물려받는 거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야. 수천 명의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은 서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13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숙함이었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만수는 서준을 데리고 산골 마을로 갔어요. 석 달을 지냈던 그 마을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정말 그립네요. 나도 그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두 사람은 옛날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비어 있었지만 추억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나를 업고 이 집까지 왔잖니. 작은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만수는 서준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태식의 악행도 밝혀지지 않았겠죠.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베던 그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이제는 안 외롭지?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만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서준도 옆에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들이 자라면 우리 추억도 함께 자라는 거야. 할아버지, 우리 매년 여기 와요. 나무 보러요. 그래, 약속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준아, 잘 지냈니? TV에서 봤어. 네, 아저씨. 잘 지냈어요. 이제 부자 됐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 잊지 말거라. 절대 안 잊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착하고 겸손한 아이였죠. 저녁에 슈퍼 아저씨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여기 내가 팔았던 시계 있잖니. 돌려받아. 아니에요, 아저씨. 그건 아저씨 거예요. 아니야. 넌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팔았잖아.
이제 여유 있으니까 가져가. 아저씨는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만수가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알아요, 회장님. 서준이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저도 봤거든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만수는 시계를 차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서준과의 인연을 이어준 물건이었어요. 앞으로도 평생 차고 다닐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만수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5년 후 은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서준이를 후계자로 키울 겁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데 괜찮겠습니까?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5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서준이는 이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만수는 서준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은 떨렸지만 당당히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서준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루신 것들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의 당찬 모습에 감동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만수는 서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잘했어, 서준아. 떨렸어요, 할아버지. 떨려도 해내는 게 용기란다. 넌 용감한 아이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이미 할아버지를 구했잖니.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니? 서준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회사도 잘 지킬게요. 알아. 넌 그럴 아이야. 할아버지가 믿는다. 만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태식이 아니라 서준에게요. 그날 밤 만수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준호야,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아빠가 자랑스럽겠구나. 내가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그리고 웃으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서준이를 남겨줘서.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서준이를 가르치고 회사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19살이 됐어요. 키도 크고 의젓해져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었죠. 만수는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이사회예요. 그래. 긴장되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만수는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서준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어요.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어. 이제 충분히 준비됐단다. 서준은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영업팀에서 고객을 만나고 기획팀에서 전략을 짰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이익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넌 이미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5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물러날 때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후임 회장으로 제 손자 장서준을 추천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도 지켜보셨듯이 서준이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루신 것들을 지키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정식으로 태림그룹의 새 회장이 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만수는 서준과 단둘이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서준아, 이제 이 방은 내 거야. 할아버지는 어디 가세요? 집에서 쉬려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서준은 슬펐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함께했던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니요. 할아버지, 자주 놀러 오세요.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래, 그럴게. 하지만 이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말만 들으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해. 만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산장에서 발견했던 그 일기였죠. 이걸 너한테 줄게. 여기에 할아버지의 실수들이 다 적혀 있어. 읽어보고 같은 실수는 하지 마. 할아버지. 서준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할아버지의 삶이 담긴 무게였죠. 그리고 이것도. 만수는 시계를 풀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이 팔았다가 되찾은 그 시계였어요. 이건 할아버지 거잖아요. 아니야. 이제 내 거야. 이 시계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라. 서준은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리고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맞춰보세요. 서준이 펜던트를, 만수가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둘은 완벽하게 맞물렸어요. 하나의 완전한 문양이 됐죠. 이게 우리 인연이야. 반쪽이었던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준아. 내 인생 구해준 것도 고맙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며칠 후 만수는 명숙과 함께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은 새로 지었지만 위치는 똑같았죠. 여기가 역시 좋네. 만수는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서준이와 함께 심은 나무가 훌쩍 자라 있었어요. 저 나무 좀 봐. 제법 크지? 명숙도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처럼 잘 자랐네. 서준이는 정말 잘 클 거야. 걱정 안 해. 만수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서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산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셨어요? 그래, 서준아.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지난주에 신규 사업 계약 체결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요. 오, 잘했네. 그게 미래야. 서준은 할아버지에게 회사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만수는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어요. 하지만 결정은 서준이 하도록 내버려뒀죠. 할아버지,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무슨 발표? 장학재단 설립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만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뭐로 할 거니? 준호 장학재단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만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수는 80살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산책을 즐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수는 서준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서준이 자신을 구해준 그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서 할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났구나. 만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준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서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의미를 준 사람이고. 만수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서로 구해준 거야. 넌 내 목숨을 구했고, 난 내 미래를 지켜줬지.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약속해요. 평생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살 거예요. 알아. 넌 그럴 아이야. 만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3살이었어요. 서준과 명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떠났죠.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그리고 만수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장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서준은 영정 앞에 서서 인사를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요. 장례가 끝난 후 서준은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나무 앞에 섰어요. 나무는 이제 울창하게 자라 있었죠. 서준은 나무 아래 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했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좋으시죠? 제가 매년 올게요. 나무 보러 오는 김에 할아버지도 뵙고요. 서준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30살이 됐어요. 태림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준호 장학재단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서준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이름은 만수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어느 날 서준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나무 앞에 섰어요. 만수야,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여기요? 응. 이 나무 아래 계셔.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서준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 함께 나무를 베던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요. 아빠, 증조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와서 나무한테 말해봐. 증조할아버지가 들으실 거야. 어린 만수는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만수예요. 아빠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준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시계였어요. 시간은 흘러도 추억은 영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뒤돌아보니 나무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그래, 자주 오자. 증조할아버지 보러. 서준은 아들을 안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사랑과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 별이 할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